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익은 대표님하고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대표님 최근에 이 미국 경기 지표 관련돼서 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 미국 경기 지표와는 무관하게 뭐 지수 사실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아니면 뭐 횡보든 이렇게 어느 정도 구간을 밴드 구간을 잡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밴드 구간을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맨 먼저 이제 요즘 미국 경기 둔화 얘기도 나오고 시장도 출렁했잖아요. 네네. 정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정확히 먼저 알고 네. 그다음 시장을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미국 경제 지표가 흔들릴 때 보면 7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경기 둔화가 나오면서 크게 흔들렸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달에 48.5에서 7월 달에 46.5로 50 이하 하락하면서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자주 뭐 50 밑에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 제가 차트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면 아래쪽이 ISM 제조업 지수인데 보면 2023년도에 보면 50 이하로 그러네요. 한참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반등을 하다가 다시 2023년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둔화가 됐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또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미국 경제는 한 70%가 소비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분도 크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과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 7월 달에 제조업 지수가 확 좀 낮게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고용이거든요. 네. 고용이 전월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금 고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미국 실업률인데 고용을 보면 아직도 7월 달에 4.3%거든요. 4.3%를 1940년대부터 길게 해서 땡겨보면 정말 좋을 때예요. 그러네요. 예, 지금 보면 고용도 정말 안정이 돼 있고 사실 연준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5% 밑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뭐 워낙 잘 돼 있고 또 ISM 제조업 지수에 너무 또 거기에 비해서 ISM 서비스 지수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차피 소비에 더 관련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과하고, 그리고 8월 초만 하더라도 요거 보게 되면 8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2분기 GDP거든요. 2분기 GDP가 2.8%, 1분기 때 1.4%에서 2분기에서 2.8%. 2배 증가했네요. 예. 그러니까 8월 초만 해도 경기 둔화 없다고 경착률 없다 얘기하면서 좋았다가 갑자기 ISM 제조업 지수 하나 나오면서 확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하다. 과하게 보이고, 또 제가 미국 경제가 이제 뭐 둔화나 위기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 그건 다른 것보다는 유동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미국 산업은행 지급준비금, 즉 대형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돈 맡겨놨는 것들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보면 그런 돈이 3조 원이 넘어요. 3조 원이 넘고, 그러면 은행들이 유동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동 위기나 이런 걸로 크게 가지, 돈이 풍부할 때는 웬만큼 좀 경기가 안 좋아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때 사안한 돈은 거의 제로 금리 때 돈을 빌려서 사안했던 돈이니까 대출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기업들 대출하는 게 문제가 없고, 기업들 자체가 금리가 높은 뿐이지만 돈을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대형은행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예,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위기로 전이가 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돈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역시 유동성이다. 유동성이 뭐 2008년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비해서 워낙 시중에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쉽사리 위기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가 오지 않을 때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 시장에서는 훨씬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훨씬 좋고 보면 지금 미국 이제 연방금리 선물 입장에서 보면 0.25% 금리 인하할 확률.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장에서 보는 확률은 100%입니다. 한 번 0.25%, 지금은 보면 0.25% 인하냐, 0.5% 인하냐, 맞아요. 뭐 비컨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0.25% 인하는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11월 FMC에서도 또 한 번 더 인하할 확률이 100%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12월에도 한 번 더 인하할 확률이 100%. 그래서 시장에서는 0.25로 따진다면 무조건 올해 3번은 인하한다. 실제로 보면 3번 넘어서 4번, 5번까지 금리가 늘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뭐 미국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둔화 속도보다 금리 인하를 좀 더 강하게 해주면 둔화 되려다가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보면 둔화 속도하고 인하 속도하고 싸움이 큰데 네네. 인하 속도가 지금 보면 훨씬 빠르다고 느끼거든요. 네네. 앞에 봤지만 경기에는 뭐 어떤 조짐도 안 보이고 있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고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좋게 보는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금리 인하를 할 때 우리나라가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이 있는데 요번에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9월은 금통위가 없고 10월 금통위가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보다 금리 인하가 늦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한 차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번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10월에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데 미국은 성명하게 금리 인하를 해가고 빠르게 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장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2년물 채권 금리도 엄청나게 빠졌네요. 네. 빠지고 있고 네네. 여기에 따라 달러 인덱스도 약세로 강하게 약세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고 하면 원 달러에서 네. 원화가 강세로 바뀌죠. 그렇죠. 네네.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당연히 원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원화를 보게 되면 원화가 강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화가 강세로 갈 때는 외국인들이 환수익을 보고 우리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뭐 대충 원화가 한 1330원. 쉽게 말해서 지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1달러를 내고 1330원을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고 보면 되고 네. 이게 계속 강세로 가서 1달러에 1,000원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아서 나간다. 네. 그러면 환율에서만 33% 그렇죠. 수익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갈 때는 외국인들은 환수익을 보고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요 금리 환경이 우리가 늦게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미국보다도 천천히 인하가 되고 미국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가면 수급적인 측면 가장 걱정되는 게 경기 둔화인데 그건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둔화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면 수급도 개선이 되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크게 두 가지 수익을 내고 우리 시장에 꼭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환수익. 네네. 그 다음 두 번째 수익이 자본 수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 자본 수익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 자본 수익이라는 네. 건 다른 게 아니고 네네. 주식 투자해서 주식이 올라가서 네네. 수익 내고 매매 차이. 네네. 예, 채권 투자했는데 네네. 수익 내고 네네. 이 사이를 노리고 항상 들어왔거든요. 지금이 딱 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원화를 길게 해서 한번 볼게요. 길게 해서 지금 보면 원화 차트인데 길게 해서 보면 까만 선이 1,400원대거든요. 1,400원대 위에는 정말 저희가 약세 구간이라고요. 네네. 보면 여기서도 2008년 IMF 터지고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고 2003년에서 7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08년 이제 글로벌 위기가 오고 2009년부터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요번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뭐라 그럴까요? 뭐 올해만 끝내는 게 아니니까 내년, 후내년 계속 이어서 금리 인하를 해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좀 늦게 금리 인하를 해가면 과거 보면 원화가 2003년도에서 2007년 강세로 갈 때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움직였거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화가 여기서 계속해서 강세로 해가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해가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들어오면 환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자본 수익까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적인 자리가 되고 외국인 수급은 뭐 계속해서 받치고 시장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이 좀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뭐 당장보다는 한 1, 2년 보고 길게 보고 본다면 충분히 뭐 수익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에 보여주신 표 중에 유동성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대표님 보시기에 그 시장에서 유동성 뭐 과거의 평균 대비 높다 그렇게 수준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유동성 관련돼서 보면 네. 지금까지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풀린 케이스가 없어요. 과거에는. 네네. 과거에는 이렇게 풀린 케이스가 없고 앞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거의 1조 달러 여 밑에 푸트가 있을 그러네요. 때거든요. 네. 푸트가 있는 데인데 보면 이렇게 커진 이유가 2008년 위기가 한번 겪으면서 올라왔고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올라왔고 그 유동성 횟수가 아직도 많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게 과거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03년에서 2007년 우리가 크게 상승을 할 때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맞아요. 네. 우리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그런 상승이 아니고 경제만 조금 좋아지게 되면 지금 유동성에 따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천문학적인 돈들이 지구상에 풀렸거든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 돈들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위험자산, 주식시장이나 일로 어느 일순간 확 몰려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거품을 만들고 그리고 또 터질 수는 있는데 그 과정까지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간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 전에 아마 그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맞는데 만약에 11월 달에 최근에 다시 해리스 우세 나오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된다. 그럼 이것도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트럼프가 네. 된다고 가정해서 한번 보게 되면 네네. 트럼프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지난번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가 있었을 때 정책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정책을 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부통령 네. 벤스가 주로 러스트 벨트, 즉 제조업 쪽 네. 이쪽을 대변하는데 그렇다 되면 달러 약세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보면 트럼프 임기가 2007년에서 2021년 1월까지 여기가 트럼프 임기 때거든요. 요 임기 때 보면 금리가 인상이 됐다가 뒤에 확 빠졌는데 이 인상이 되는 동안 우리가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냐. 사실 결정적으로 그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됐지만 트럼프 기간 동안 보면 금리 인상을 할 때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갔거든요. 네네. 트럼프는 약달러 정책을 펼쳤으니까 이제 어떤 약달러 자체가 뭐라 그럴까 미국에 유리하다. 제조업이나 이런 데 유리하다. 계속 뭐 퍼스트 아메리카 내세우면서 그 정책을 계속 폈거든요. 그래서 보면 트럼프 임기 초반 금리 인상을 할 때도 달러가 오히려 약세로 그러네요. 갔고요. 네. 2009년에서 이때도 달러가 약세로 갔고요. 네. 그래서 요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동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처음 약달러 정책을 펼치고 달러가 약세로 갈 때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뒤에 다시 위기라든가 뭐 돈 푼 것도 있지만 다시 또 약달러가 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기 전체로 보면 달러 자체는 약세로 갔고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를 더 바랄 수가 있고요. 그러고 트럼프가 지난 대선 힐러리하고 그때 대선 때도 보면 힐러리가 어떻게 보면 집권 쪽이잖아요. 네. 그때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고 지금처럼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선되자마자 인하해야 된다고 맞아요. 네네. 바로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처럼 이번에도 당선되자마자 뭐 인하 쪽 프레임을 그렇겠네요. 들고 네. 달러는 약세로 가기 때문에 큰 흐름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집권 기조가 유지돼도 달러는 약세 국면으로 갈 수 있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약세 구조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요. 네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지수가 엄청 견조하잖아요. 지수 자체 수익률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고 이 지수에 사실은 개별적인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개별적인 종목의 그 이익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매크로 관련돼서 또 지금 미국 경기 침체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매크로 관련된 금리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의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가 왜 코스닥 지수보다 더 견고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견고한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측면이 과거 2009년 때 2009년 때 금융 위기가 오고 외국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막 들어올 때 일정 부분 코스닥도 같이 했지만 그 위에 코스닥은 횡보했고 코스피가 강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 자금이 들어올 때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과거에도 아무래도 외국인들 자금들은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사는 측면들이 강하니까 네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보면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린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검투세인 것 같아요. 검투세가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보면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약 한 20조 이상 역대급 네네. 그러니까 반기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외국 돈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급 주체가 그래도 외국인이라는 수급이 있는데 코스닥은 한 85%가 개인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큰 돈을 엮고 싶어도 검투세에 걸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들어오기는 아직은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검투세 이 부분이 빨리 유예가 되든 네네. 어쨌든 폐지가 되든 결정이 되면 큰 돈들이 들어오면서 좀 키 맞추기로 확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 보면 미국에서도 러셀 지수가 많이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형주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는데 아무래도 검투세라는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강했던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검투세 유예만 되면 또 생각했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또 빨리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먼저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AI를 통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원래 상승을 했는데 중소형주는 작년부터 미리 상승했던 측면. 그 어떻게 보면 상승했는 순서 그런 것까지 합쳐져서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 코스닥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흐름 전반적인 시장 흐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코스피 관련돼서도 시가총액 좀 상위주 1등부터 10등 뭐 워낙 코스피 시총 사실 1등부터 10등까지만 투자해도 그렇지. 반도체도 투자할 수 있고 2차 전지도 투자할 수 있고 제약바이오도 할 수 있고 플랫폼도 할 수 있고 자동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중장기 흐름 그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좀 장기 흐름 앞으로 방향성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요번에 8월 5일 날 한번 출렁했잖아요. 네네. 한번 출렁이면서 코스닥이 좀 가벼워졌다. 다른 것보다는 신용 잔고거든요. 신용 잔고를 보면 작년 10월 달 고전에도 신용 잔고가 한번 훅 빠지면서 지금 빨간색은 신용 잔고고
이제 녹색은 코스닥 지수다. 지수, 네. 예. 신용장고가 한번 훅 빠지면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 빨간 신용장고가 한번 확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갭도 벌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 네, 좀 네. 가벼워졌고 네. 요걸 떠나서 컨트레스 우리가 한번 보면 컨트레스 보면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요번 이제 8월 5일 날 네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네네. 10% 이상 크게 맞습니다.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10% 이상 빠진 게 역대 7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6번 정도 크게 빠졌는데 그때 보면 빠지고 난 뒤에 나름대로 주가 움직이는 것들이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코스닥이 10% 이상 역대 빠진 게 2000년 4월, 네. 2000년 9월, 2001년 9월, 뭐 2007년 8월 쭉 6번 있는데 보면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을 해가 크게 상승을 해서 위에서 한번 출렁이면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 추세적으로 꺾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하락 횡보해서 아래쪽에서 크게 출렁이면 네. 의외로 회복해서 대세 상승으로 또 가더라고요. 네네. 이런 측면들이 있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앞쪽 컷대 한번 보게 되면 이때가 2007년 8월 달에 한 10.15% 빠졌었거든요. 네네. 이때 보면 크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네. 보면 대세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크게 출렁이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보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 이상 크게 상승해서 고점에서 흔들릴 때는 이건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큰 세력들이 선제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 크게 꺾였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흔들렸을 때 주가 위치가 어딨냐? 지금 보면 고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보면 의외로 반대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반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크게 하락 후에 이때가 2008년 10월 달에 한 10% 이상 한번 확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금융위기 마지막 클라이막스라 그래야 되나? 주가라는 게 반등이 나올 때 슬금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확 빠졌다가 네네. 어떤 계기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이때 10% 빠지고는 확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하락했는지 크게 상승을 했는지 요 차이점이 있고 과거 2000년 3월 달 이때도 보면 코로나 위기 때 마지막 11%확 마지막 한번 뺐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계속 흘러왔고요, 시장은. 네네. 사실 요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쪽에서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시장은 계속 흘러내렸다가 마지막 11%확 하락이 나오고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거나 하락 후에 횡보를 했거나 그때 큰 흔들림은 오히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때는 2001년 9월 12일 요때가 무슨 날이냐고 하면 9월 11일 9.11이거든요. 9.11 테러 예, 때네요. 저도 요때 네. 기억이 나는데 네네. 요때는 좀 기억 평가하는 데 있었는데 네네. 저녁에 한 11시쯤 동기들하고 네네. 이제 호프 한 잔 마시는데 뉴스에 이게 뜨더라고요. 네네. 그래가 이거 큰일 났다. 회사 들어가야 된다. 회사 들어가서 이제 미국 관련 기업들 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수가 이때 보면 마이너스 15%가 하한가 때니까 맞아요. 지금은 네. 30%인데 11.59 하면 다 하한가 그쵸. 들어갔거든요. 네, 웬만한 거. 시작과 동시에 다 할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러고 또 오전에는 제 기억에 안 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오후에 열었는데 다 급락을 하고 그래서 급락 이후에 주식시장이 좀 빠졌다가 결국은 하락 후에 횡보 후에 빠지고는 반등 그 이후에 100% 이상 반등이 나왔거든. 이때도 반등 나올 때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9.11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뭐 정권 방송이나 모든 방송이 이래 좀 반등이 나올 때 리스크 관리하라. 리스크 관리하라 했는데 계속해서 100%까지 조정 없이 바로 가더라고요. 네네. 그것처럼 큰 조정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큰 조정이 나오면 의외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 경험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 조정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안 좋다가 큰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하고, 물론 여기서 강하게 가는 게 지금 다른 환경도 좋은데 검투세라는 코스닥이니까 아무래도 네네. 검투세가 빨리 유예가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유예와 함께 좀 시장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검투세 유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유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중소형주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코스피 시총 상위 네. 아까 자동차도 있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산업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 좀 주가 측면으로 일단 가장 좋게 네. 보는 건 역시 반도체고요. 네네. 반도체는 보면 요번에 반도체가 좀 흔들리고 했던 것들은 수급 문제로 조금 보여지고, 반도체는 뭐 반도체 사이클 특히 D램 가격 네네. 그러니까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D램 가격이 얼마나 빠졌나 보면 네. 아주 명확하게 2년 상승을 하면 2년 하락을 하고 아주 네네. 명확하거든요. 네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 3사가 딱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안 좋으면 감산을 하고 네네. 또 좋으면 풀고 그러면서 사이클을 따는데, 그 사이클로 보게 되면 아직도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D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2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여기에 또 이 D램 사이클하고 SK하이닉스 월봉 차트하고 겹쳐서 보면 D램 가격이 고점이 왔지만 예년 같은 경우 2000년도, 2010년도 이때 보면 SK하이닉스 한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크게 흔들렸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도 한 2년 이상은 반도체 관련들이 움직일 수 있는 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은 반도체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요런 애들이 특히 요번에 8월 5일 하락을 할 때 보면 가장 견고하게 견뎠어요.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올 때도 제일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위기나 흔들림이 나올 때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향후 금리 인상기에 가장 소외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기로 그것도 빠른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해준다고 보면 제약바이오가 그걸 또 가지고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만 아니고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술 수출이 작년에 비해 훨씬 잘 됐거든요. 네네. 뭐 알테오젠도 그게 포함이 그렇죠. 돼 있듯이 기술 수출이 그만큼 잘 됐고, 또 보면 미국 생물보안법 네네.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연초부터 불었던 뭐 비만 치료제 테마, 이게 우리만 부는 게 아니고 미국 쪽에서도 일라이 릴리라든가 이런 쪽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제약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그래서 두 개 보고, 그다음 기본적인 기본은 하겠다 싶은 건 네. 자동차인데 현대차나 기아차인데 보면 실적이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의 실적이 워낙 잘 나왔어요. 네네. 사상 최대 맞아요. 정도 실적이 네네. 워낙 잘 나왔는데 그때 정권사 리포트가 올해 실적이 다 끊긴다. 마이너스 한 30-40% 빠진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작년에 못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만큼 실적이 잘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이 좀 반영을 해주고 그다음 연말이 되면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는 모멘텀 네. 하면 연말 쪽에 갔을 때는 이 전기차 생산했던 모멘텀이 불을 붙고 만약에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더 불을 강하게 당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정도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10위권에 최근에 들어온 게 보니까 금융주들이 들어왔어요. 네, 금융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들어왔는데 네. 금융주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주들을 보면 성장성은 제로예요. 거의
뭐 지금 보면 오히려 지점을 없애는 추세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지점을 내고 막 성장을 해가는 건 아니고 성장기는 끝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해외 쪽으로 IB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건 아니니까 네네. 이제 성장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떻게 투심에서는 예대 마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금리 인하가 좀 가팔라지는 미국 쪽에서 이런 쪽에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융주들은 조금 비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역시 뭐 반도체 그다음 요번 흔들림에 강하게 살았던 제약 바이오 쪽에 돈들이 좀 몰리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